연평도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북측 총격을 받고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해상에서 북한의 서해에서 기사를 북한군 총에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이 해수부 공무원 사건. 사건 개요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새벽 1시 30분 아들과 통화를 하고 1시간 30분쯤 지났을 때 업무를 보겠다면서 조타실을 빠져나가요. 근데 한참을 안 오죠. 시간이 꽤 지났지만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동료들은. 왜냐하면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피곤하고 졸음이 오기 때문에 졸음을 이겨내려고 잠시 그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근데 문제는 다음 날이 밝았는데도 이 씨는 들어오지 않아요. 또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아침을 못 먹고 점심 먹으러는 다 나온대요. 근데 그때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 씨를 찾으려고 배 안을 다 뒤지고 배 안에 없으니까 이제 인근 해안 근처까지 찾아봤지만 이 씨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날 오후 12시 51분경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씨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걸 밝혀줄 수 있는 것은 배 안에 설치된 CCTV인데요. 네. 문제는 그 CCTV가 이분이 실종되기 하루 전날 멈춰버려요. 고장이 나버립니다.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하루 전에 9월 20일 오전 8시 2분까지만 딱 녹화가 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데 이게 이제 선박이 노후화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CCTV로는 행적을 확인할 수가 없고요. 정확한 실종 시간을 추정하려면은 결국은 아는 사실을 가서 조합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은 새벽 1시 30분쯤에 조타실을 나갔다. 그리고 한 20분 후에 이 핸드폰의 신호가 그때 딱 끊깁니다. 그래서 새벽 1시 30분 조타실을 나간 그 시기하고 핸드폰이 끊긴 새벽 1시 51분 그 사이에 아마도 실종이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때 핸드폰에 전원이 나갔군요. 그렇죠. 20분. 네, 공무원 이 씨가 실종된 지 3일째 되는 날 9월 24일 국방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브리핑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한 사람이 겨우 올라탈 수 있는 부유물에 의지해 기진맥진한 상태로 북한 단속정에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방독면과 방호복으로 중무장한 북한군은 A씨를 배에 태우지 않고 바닷속에 내버려둔 채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 상부 지시를 받은 북한군은 A씨를 총살한 뒤 기름을 뿌려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자, 여기서보다 약간 그 퀘션 마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데 9월 20일 오후 3시 30분, 그러니까 실종된 지 38시간 만에 실종 지점에서부터 38km가 떨어진 황해남도 등산곳 앞바다인데 38km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38km면 서울에서 수원 거리예요. 한 군인이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 군인은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라 바로 북한군이었습니다. 자, 44시간이 지납니다. 실종된 후.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군과 우리 공무원 사이의 대치 과정이 6시간이나 이어집니다. 배에도 안 오르고 배에도 안 올려요. 저 상태에서. 저 상태에서.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북한이 상부에 보고하고 상부에 지시가 내려오는 시간이 6시간이거든요. 6시간 만에 뭐라고 지시가 내려왔을까요? 그대로 다시 NLA 이남으로 데려다 줘라? 아니면 뭐 평양으로 압송하라? 천만의 말씀. 사살하라 라는 지시가 사살하라 라는 지시가 북한군 상부에서 내려옵니다. 상부의 지시를 전달받은 북한군은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생존해 있는 우리 공무원 이 씨를 향해서 총격을 가합니다. 아니 다른 걸 떠나서 일단 무장한 군인도 아니고 그리고 물속에 있어서 위협적이지도 않았을 텐데 이걸 총을 쐈다라는 건 지금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북한이 그 당시에 엄청 예민해 있었던 건 이제 코로나. 아, 코로나요.
근데 우리 국민으로서는 황당하죠. 아까 우리 김진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6시간이나 바다에 떠다니는 사람을 구조를 하지도 않고 사살을 하고 이건 국민들은 이제 격앙할 만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도 북한 당국이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라라고 촉구를 했고 우리 군을 향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뜻을 갖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와 대통령도 북의 이 만행에 대해서 격앙됐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맞아. 북한의 코로나 공포증이 극단적이었던 건 맞아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이 넘어오는 것도 막아라. 맞아요. 밀수. 근데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 중국에서 쌀 60만 톤인가를 원래 지원하기로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쌀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겁나서. 그 정도였어요. 맞아요. 겁나서 못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 쌀이 대련항에 6개월째 대기 중이었어요. 쌍나겠다. 그 정도로 코로나 공포증이 극심했던 건 사실. 우리도 사실은 택배에 왔을 때요. 택배에 옮는다고 그래가지고 스프레이 뿌려서 하고 그랬을 단계였어요.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공무원 이 씨가 총살당하고 20분 뒤 그러니까 9월 22일 10시 11분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쪽 연평도 감시기지에서 북한 쪽 해역 쪽에서 화르르 불꽃을 감지합니다. 그 불빛의 정체는 바로 북한군이 공무원 이 씨를 수박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연평도 기지에서 관측된 불꽃이었어요. 방독면을 쓴 북한군이 이 씨의 시신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지르면서 결국 공무원 이 씨는 유해라도 돌려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해조차도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비무장 상태에 있었고 엄청난 그 추위 속에서 있었던 사람을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을 태웠다. 이야기를 들은 우리 국민들은 정말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우리 청와대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북한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이 대통령과 남녘동포에 대단히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전통문을 보내왔습니다. 통일 전선부 명의로 통지문이 청와대로 오는데 북한이 파악했던 당시 상황은 이렇다고 해요. 그 통지문을 보면은 먼저 표류자 한 명을 자기 영해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냐 어디서 온 누구냐 물어봤더니 대한민국 아무개다라고 말을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접근을 하니까 도망을 가려고 하는 뭐 자세를 취했다고 해요. 바다에서 도망을 가려고 했다. 일단 그래서 공포탄 2방을 탕탕 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엎드려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이 보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정장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가지고 사살을 했다. 10발을 쐈다고 합니다. 40m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시신을 확인하러 또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m 정도까지 접근을 해봤는데 시신은 없고 혈흔만 있는 상태에서 부유물만 둥둥둥 떠 있었더라. 그래가지고 부유물이라도 태우자 해서 서기를 붓고 태웠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규칙에 이해를 바란다. 이해 같은 소리 하나. 편지 내용이 약간 좀 국방부 브리핑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많이 다른데? 일단 북한의 편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거든요. 뭐 사과는 하겠지만 이걸 만행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측과 북한 측의 입장이 세 군데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갔을 때 시신은 없고 부유물만 있어서 방역 규칙에 따라서 그것을 불태웠을 뿐이다. 이게 이제 북한 측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사격 시간인데 이제 공무원을 발견하고서 6시간의 텀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발견 직후에 공포탄을 발사하고 도망가려고 해서 사살을 했다.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이제 북한에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 거짓말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조사 유무인데 처음에는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후로는 아예 뭐 해상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우리 측의 주장과 달리 아예 조사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북한이 과도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과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변명하면서 좀 사실을 좀 호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대한민국 공무원은 총에 맞아 사살됐고 그 시신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바다에 빠진 것이냐, 왜 그는 북한까지 간 것이냐를 두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바로 피격 8일 만에 해경에서 한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실종 경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단순 실족 사고, 극단적 선택 기도, 월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머, 갑자기? 해경은 결국 이 공무원을 월북했다고 판단한 건데 그 근거가 확실했었나요? 월북 정황이라고 본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이 씨가 배 위에다가 이제 슬리퍼를 남겨놓고 갔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본인이 배를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증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발견 당시에 그 조끼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구명조 조끼를 입었다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입수한 것이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소형 부유물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또 하나는 이제 해경에서 참 입수하기 힘들었을 텐데 북한군들끼리 서로 교신하는 것들을 듣고 나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잠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장에 갔잖아요. 네. 슬리퍼를 신고 다니지 않고 그 안전화라고 그 배 위에서 신는 조금 좋은 운동화가 있어요. 그걸 신고 다녀요. 그 이상했어. 슬리퍼 엄청 미끄럽잖아요. 새벽에는 이슬 같은 거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이 촉촉해요. 배 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끄럽고 업무 보는 사람이 슬리퍼를 신으면 자꾸 미끄러져요. 어업단 13척 중에 상당히 노후 선박이고 무궁화 10호가. 예, 이건 오래된 배라 사다리가 있습니다. 대우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그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 높이가 약 한 3m 정도 됩니다. 3m. 그러면 그 가드레일은 바닷물이나 소금이 묻어있기 때문에 물기가 항상 젖어 있거든요. 또 단정을 올라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담배를 피우니까 아마 담배를 피우다가 이제 손은 물 젖었을 거고 미끌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아마 떨어졌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안전화도 없었고 또 전자담배도 없었고 휴대폰도 유류품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부는 구명조끼를 입고 갔기 때문에 월북이다라고 했는데 이래진 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갔기 때문에 실족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무궁화 10호 안에 더 두툼하고 바다에서 오래 견딜 수 있는 더 좋은 성능의 더 두꺼운 구명조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당시에 입었던 구명조끼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라이트하고 얇은 경량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거죠. 식상. 정말로 그 조류가 센 월북을 하려면 두꺼운 구명조끼를 가져갔어야 되지 않겠냐. 또 하나 이제 그 부유물이 뭐냐? 내가 계속 물어봤어요. 이 부유물의 실체가 뭐냐? 근데 이제 당국에서는 추정인데 그 배에 옆에 있는 배하고 이제 부딪히는 거 완충 장치가 있어요. 노란 거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있어요. 범퍼가 노란색이야. 노란색. 그거를 팬더 V라 그래. 팬더 V.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팬더 V가 쉽게 이해하면은 우리 해수욕장 갔을 때 튜브 같은 거거든. 튜브 위에 올라서 자기가 이 물을 저어가지고 앞으로 물이 잔잔할 때는 전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류가 좀 세면 파도가 오면 이래 저어봐야 소용없잖아. 확 휩쓸려 가잖아. 조류가 빨라요. 그럼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손을 저어도 조류의 속력을 손으로 둥둥 뜨는 데서 바다를 안다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 팬더 V라는 거는 무궁화 15호에서 떨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그걸 특정을 못 해요. 아, 특정을 못 해요? 안 써 있나요? 부유물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고 그리고 내가 또 바다에 그날 하루 종일 낮에 쳐다봤지 뭐 떠 있나. 부유물이 많이 떠 있어요. 동생분이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월북이 추정되는 단어가 들어있더라. 그 단어가 뭔지는 말 안 해주던가요? 말 안 해주죠. 그러면 그 문구가 하나의 문장으로 돼 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단어가 있었다는 거고. 월북이라는 단어를 동생이 얘기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생이 했다는 게 아니라 동생이 육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의 통신병들이 주고받았던 그 내용 중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조각조각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청 자료, 즉 군이 말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족분에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군사기밀 국가안보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가족들한테만이라도 좀 들려드릴 수 없는 건가요? 너무 답답하다. 그거 왜 안 알려주냐. 이제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국가안보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건 맞긴 하거든요.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한번 들은 얘기인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쇼크 때문에 쓰러졌다가 이미 이제 사망했네 어쩌네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맞아요. 대한민국 정부만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 언론에 보도가 나갔어요. 회복 중이다. 왼손으로 칫솔질이 가능하다. 너무 구체적이네. 근데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누군가가 본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본 사람이 그 얘기를 남들한테 전한 걸 우리가 휴미트 자료로 정보로 파악해갖고 미국하고 일본은 전혀 모르는 정보를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또 역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휴민트 정보망 자체가 한쪽이 무너졌었다는 얘기도 그때 있었고. 그게 공개돼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걸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다만 제가 좀 답답한 건 그런 거예요. 법원에서 그렇게 좀 판단을 했으면 조금은 융통성 있게 기관에서 좀 판단을 해서 설명을 좀 충실하게 해드리거나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해줄 수는 있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우리는 이거 규정상 안 됩니다 하고 딱 닫아버리면 유족으로서는 제 속이 타죠. 이건 정부에도 굉장히 짐이 될 수 있는 안 좋은 얘기. 분단 이후 수십 년의 그림을 간직한 실향민들을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2008년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새벽 북한 금강산에서 50대 여성 관광객이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거. 야. 2008년 7월 11일.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관광 갔는데. 며칠 전까지 무사했던 부인이자 어머니를 영전으로 마주한 유가족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혹들이 좀 속 시원히 풀어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서 가시는 분한테 평화에 좀 잠들 수 있게끔 그렇게. 비극적인 일입니다. 마지막 날이죠. 7월 11일. 새벽 4시경인데 친구들은 다 자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또 혼자서 그 숙소 밖을 빠져나와요. 치마를 입으셨고요. 예, 딱 나오네요. 자, 그리고 한 1시간쯤 흘렀습니다. 새벽 한 5시 11분 정도 됐죠. 같이 이제 방을 쓰고 있던 친구들이 이제 깨어나 봤더니 이제 박광자 씨가 옆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다고 해요. 왜냐면 해돋이도 보고 싶다고 얘기했고 배변도 한번 산책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산책 나갔겠지, 해돋이 구경하러 나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2시간이 지나도 박광자 씨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객실에. 그래서 우리 친구가 어디 갔냐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위치를 누가 통보를 해줘요. 현대 아산 측도 아니라 누가 통보를 해줬냐? 북한 측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북한 측에서 뭐라고 통보를 했냐면 박광자 씨가 총에 맞고 사망했으니까 시신을 인수해가라. 야, 이거 너무 놀랐겠어. 라는 통보를 합니다. 그날 북한 측이 주장한 것을 토대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북한 측의 주장을 토대로 재구성한 겁니다. 함께 보시죠. 거기 통제국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잖아. 철책이 있는데, 펜스가 있는데. 거기 누구냐?
그건 아니다. 되돌아가는 사람을 쏜다. 1.2km를 넘어가서 500m를 돌아온 건데. 세 발을. 어떻게 추격? 이게 말도 안 돼. 이거를 어떻게? 네. 북한이 이 새벽에 해안가를 산책하는 이 박왕자 씨를 보고 누구라고 판단을 했길래 총을 쏜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결정적인 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북한에서 주장하는 피격 시간을 봐야 됩니다. 북한에서는 4시 55분에서 5시 사이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여기 있는데 4시 55분에 총격을 가했다. 그런데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주변이 너무 깜깜해서 그 앞에 물체가 뭔지 판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인지 관광객인지 아니면 정말 간첩인지. 그런데 뭔가 움직이길래 거기 서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지 않고 뛰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통제구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군의 매뉴얼대로 총을 쐈다. 우리는 매뉴얼대로 하는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날 일출 시간은 5시 11분이었거든요. 여러분 일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출이 지나면 1, 2분 사이에 완전히 환해지잖아요. 갑자기. 정말 그렇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바닷가는 수평선이 앞에 있으면 정말 무슨 조명 때린 것처럼 완전히 환해집니다. 이게 정말 4시 55분이 맞는지 아니면 이 분단위에 따라서 혹시 5시 10분이 지났다면 북한이 여기서 충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같은 시간 같은 바다에 박왕자 씨뿐만 아니라 다른 분이 계시죠. 이분들은 이 관람객들은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야. 동트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제 앞으로 한 분이 걸어서 이제 해변가에 바짝 붙어서 걸어가셨고 여성분인 것도 식별했고요. 그런 검은색 옷 입은 것도 식별했고 그 위에 흰색으로 잠바인지 이제 아니면 수건인지 모르겠는데 위에 쓰고 계셨다 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 뭐 총 한참 또 후에 총소리도 들렸고 뭐 비명소리도 들렸고. 좀 약간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 5시 11분이 일출 시간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시계를 봐서 시계바늘로 확인했다는 건 이미 해가 떠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밝을 때였다는 거죠. 식별이 할 수 있는. 아까 5시 11분이 이제 일출 시간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일출을 보기 위해서 나와 있던 관광객 한 명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총 3장의 사진을 찍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사진. 이건 다 보이는데? 이 정도면 동이 트는 거예요? 동이 트는 거죠. 굉장히 밝으네요. 자, 두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저게 5시 13분이에요. 아유, 이건 다 밝았네. 이건 다 보이네요. 그러니까 민간인 여성이라는 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마지막 사진이거든요. 보실까요? 이게 마지막 사진 5시 16분에 찍은 사진인데 거의 아침이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찍을 때 이 찍은 관광객이 탕이라는 총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리가 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하나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격 횟수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실사격을 하기 전에 도망가거나 그러면 공포탄을 쏴가지고 경고 먼저 하잖아요. 근데 북한의 주장대로 박왕자 씨가 정말 도망가고 있었다면은 공포탄을 쐈느냐 안 쐈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북한 측에 따르면은 이제 자기들은 먼저 공포탄을 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그 총성이 그렇다면 모두 몇 번이 울려야 되냐면은 공포탄 한 발에다가 세 발을 쐈다. 그 중에 두 발이 맞은 거잖아요. 그럼 총 네 발이란 말이에요. 근데 관광객들은 그럼 몇 발 총성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발을 쐈다고 할까요? 한번 들어보죠. 처음에 총성 한 발 들리고 무슨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거든요. 몇 초 정도 아무튼 사이를 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총 한 방수가 또 났어요. 총성도 두 발이 났고 비명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부 사정이 있는갑다 싶어서 조금 저쪽 펜스 쪽으로 다가갔을 때 모래 언덕에서 이제 그냥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아, 모래 언덕에서 봤어요? 이분은 이건 엄청 크다. 가까이 가서 봤네. 별일 아니겠지 생각하고 그냥 내부 사정이겠거니만 생각하고 숙소에 돌아가고 막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당연히 왼쪽을 봤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고 저쪽 이제 그 바로 산이 있잖아요. 산에서 이제 군사 한 3명이 이쪽 그 사람이 쓰러진 곳으로 뛰어나오더라고요. 봤을 때 이제 군인들이 달려와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래를 툭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아니 지금 북한 측 주장은 네 발을 이제 쐈다고 했는데 우리 목격자들은 너무 정확하게 또 기억을 또 해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밖에 못 들었다. 그렇습니다. 야 이러면은 경고 사격도 없이 예.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북한과 목격자의 진술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왕자 씨의 시신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소름 끼치고 충격적인 장면이 우리 눈앞에. 박왕자 씨가 정지해 있거나 천천히 걷고 있을 때 100m 이내에서 사격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폭탄이 그 박양자 씨의 발 주변을 맞으면서 어떤 조개 껍데기나 돌이 부서지면서 박왕자 씨의 허벅지를 타격을 했을 것이고 신체적으로 충격을 감지했기 때문에 썼을 거라는. 아니 그러면 이 모의 실험에서 본 것처럼 북한 쪽하고 말이 좀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면 박왕자 씨가 달리지 않고 약간 서 있었다는 상태라고 지금 하는 건가요? 박왕자 씨와 신체 조건이 비슷한 50대 여성을 일단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이 일어났던 북한과 비슷한 지형에 강원도의 한 해변가를 똑같이 걷게 합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북한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두 가지 과학적인 추론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박왕자 씨는 피격 당시에 뛰어가는 게 아니라 멈춰 서 있거나 아주 천천히 걸었다. 두 번째는 이 박왕자 씨를 조준했던 인민군이 멀리서 총을 쏜 게 아니라 100m 앞에서 조준 사격했다. 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등과 엉덩이 두 발을 맞출 정도의 명중률을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100m 이내에서 사격을 하지 않으면 명중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측으로 막 달려가는 박왕자 씨를 멈춰 세웠고 어느 순간 박왕자 씨는 멈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그냥 무자비하게 거기다 대고 총을 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 갔다 다들 대부분 군대 갔다 왔으니까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이 지금 이제 공포탄 1개 빼고 실탄을 3개 썼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500m 떨어져 있는 물체를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를 3발을 쏴서 2발을 맞춘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아, 2008년 7월 21일 사건 발생 열흘 만에 박왕자 씨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
군인의 정체가 동아일보에 처음 실립니다. 여기 이제 자 여기 이제 보시면요 여기 기사가 이제 났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고 박왕자 씨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 군인이 17세의 어린 여군이라는 정보를 입수. 어머.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신참 여군이 군 초병의 근무 수칙을 경직되게 구수해 일어난 우발적 사건. 북한 당국도 사건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발표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 취재에 따른 건가요? 취재에 따른 거고요. 취재에 따르면 박왕자 피격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북한의 실제 내부 반응이 뭐였는지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북한도 쉽게 말해서 멘붕이었다는 겁니다. 한창 금강산 관광이 잘 되고 있던 터였는데 이 큰 사건이 금강산 관광 전체를 흔들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고 북한도 예측 못했었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북한 대남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였고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북한 중앙당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취재 내용에 따르면 여군이 규정대로 한 것은 상을 줄 일이다. 라는 얘기가 중앙당에서 지시를 타고 내려왔다. 그래서 그건 김정일 지시다. 라는 내용이었고 결국 그 해당 여군이 훈장까지 받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북한에서 이 여군한테 국기훈장이 1급을 수여를 해요. 훈장. 이 훈장이 뭐냐면 총 3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훈장인데 3급, 2급, 1급 이렇게 올라가요. 저희 아빠께서 이제 30년 동안 군복무를 하시면서 1급을 못 받으셨거든요. 그만큼 받기 힘든 훈장이에요. 그리고 공화국 영웅칭호 수여하면서 같이 따라주는 이제 그 이제 1+1 같은 그런 훈장인데 결국에 이제 이 국기훈장 1급을 줬다는 거는 공화국 영웅칭호를 못 줘서 준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17살인 내가 이 훈장을 받게 됐다. 영광으로 생각을 해라. 이래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 거기에 나왔던 박왕자 씨는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쐈다는 건 정당화된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훈장을 받았다는 게 정말 팩트인 것 같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아 이거 뉴스에서 진짜 봤어요. 그래서 저거 포탑 떨어지는데 지금 촬영하고 계셨어요? 연편도 지금 피해 상황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시 50분 상황. 지금 아직까지 지금 산에서 불이 나고 있으며 지금 전체가 다 연기로 뿌옇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인명 피해 상황 파악차 지금 이동 중입니다. 그 집이 그냥 불이 팍 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불이. 그래서 우리가 뛰어나가서 엎드렸는데 엎드린 상태에서도 막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여기서 빵 저기서 빵 그냥 불이 뻥뻥 막 나는 거예요. 지금 뭐 상황 뭐 난리지요. 뭐 불난 집은 지금 불도 못 끄고 있대. 말이 그렇지. 얼마나 놀래기. 네, 이거는 와. 와, 저 땅인데. 와, 전쟁이. 그냥 집이 그냥 아유. 뉴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 보도 사진이나 특파원들의 그 동영상을 통해서 봤던 것들인데 저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전이라고
명백하게 전투 상황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당시 이제 뭐 도발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었고. 근데 명백하게 전투죠. 좀 전쟁 상황인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이런 트러블과는 좀 달라요. 차원이 다르죠. 네. 네, 전면전이죠, 거의. 그렇죠. 이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선전포고만 없었다 뿐이지 전쟁과 마찬가지죠. 해군은 이제 함정을 좀 보내고 서해 오도 쪽으로, 공군도 이제 전투기 같은 걸 띄워갖고 전군에 이제 비상이 걸렸었죠. 그동안에 우리가 이만갑에서 그 다룬 것들 보면은 주로 이제 몰래 침투하는 뭐 무장공비 이런 거 관련돼서 많이 다뤘는데, 게릴라전 같이. 예, 이 연평도 포격전은 상황이 다른 것이죠. 몰래 오는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선전포고도 없이 휴전하고 나서 한 60년 만에 포탄을 이제 우리 땅에다 날려보냈는데, 그것도 심지어 이제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포탄을 이렇게 날려버렸단 말이죠. 예.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죠. 아직도 그때 상황이 정말로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처음에 일보가 딱 왔어요, 저희들한테. 연평도에 오발 사고가 났다. 일보. 좀 있다가 띠딕 하더니, 그런데 주민들이 대피한다. 띠딕, 우리 오발 사고가 아닌 것 같다. 아니다. 띠딕, 북한이 포를 쐈다. 띠딕, 전쟁이 시작됐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저는 아직도 이 소름이 돋는데, 얼마나 떨려요, 이게. 배가 없었어요. 연평 들어간 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민간인들을 실어서 대피시키느라 모든 어선이 동원됐고, 저희들이 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남들은 다 나오는데 역으로 들어가는 어선을 구해서 들어갔어요, 저희. 그래요. 그때 상황의 처참함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어쨌든 이 폭격이 빗발치는 연평도에 우리 장병들도 이제 대응 사격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우리 연평도 해병부대에 6문의 이 K9 자주포가 배치가 돼 있었는데, 한 대가 불발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대 중에 한 대는 사용 불가.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포탄이 이 K9 자주포 2대를 명중시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또 아까 탄약고에 불이 붙었네. 어떡해. 포탄을 여기다 장전을 해서 쏴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탄약고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이거 빨리 꺼야 되잖아요. 소방서가 셔터가 잠겼네. 그래서 지게차로 깨 부셔서 소방차가 와서 탄약고 불을 끄고 탄약고에서 탄약을 꺼내서 K9 자주포에 장전을 하고 대응 사격을 하는 데까지 13분이 걸렸어요. 엄청 빠르네. 엄청 빨리. 기계다, 기계. 이게 이제 뭐 맞았니 안 맞았니 이제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레이더가 거기에 이제 있었어요. 전문용어로 AN/TPQ-37이라 그러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90년대 중반에 이제 도입을 한 레이더인데, 대포병 레이더라는 것이 저기 포탄을 쏘면은 이 포탄이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를 찾아서 그리로 우리 포를 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어디서 이제 날아온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대응 사격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 그 연평도에 있던 그 포 7중대에서는 7km 떨어진 데에 그 무도라는 섬이 있어요. 북한군에. 거기가 이제 항상 그 포가 있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는 거기에는 항상 포를 쏠 수 있도록 딱 입력을 시켜놨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리로 이제 포를 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대응 사격할 때는 이 레이더가 좀 제대로 작동이 돼 갖고 저쪽에서 사격하는 것을 알고 그리로 이제 우리가 K9을 이제 사격을 한 것이죠. 이게 우리가 처음에 1차 사격할 때 이 도발 원점을 읽지 못해서 도발 원점을 못 쐈잖아요. 그래서 무도라는 북한의 포부대로 쐈잖아요.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게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밝혀낸 일이지만 북한에서 쏠 때 당시에 연평도 포격을 했었던 포부대원들은 쏘고서 도망간 거예요. 저쪽에서 우리가 도발 원점으로 보복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쏘고서 도망갔다. 북한이 쏜 도발 원점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쏜 무도는 그냥 얻어맞았죠. 당시 자기네들이 포를 쏜 줄도 모르고 있었고 우리가 무도를 향해서 타격할 줄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도발을 우리가 대처할 때 적이 이렇게 도발을 해왔을 때 우리가 최소한 3배 이상으로 타격을 줬을 때에 다시는 도발을 못하리라는 억지 작용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정말로 밥 먹고 자는 것처럼 몸에 훈련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훈련했던 게 무도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포격 부대에 우리가 받은 피해보다 더 큰 타격을 이제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대응 사격으로 이 북한군 피해는 얼마나 됐나요?
그때 한 중대 병력이 있었는데 거의 한 40여 명이 사상을 당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희생자가 한 20여 명이 이제 전사자가 발생했고. 제가 저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연평도 이후에 엄청 많은 기가 꺾였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꺾였다고? 네, 군인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뭐 한국 사람들은 강내밥이 아니라 입밥을 먹으니까 기력도 하나도 없고 쟤네는 그냥 물딱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연평도 그 전 이후부터는 이 무기가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소문이 막 커지면서 우리는 전쟁만 끝이야라는 첨단이다. 엄청 많이 기가 꺾여가지고 그 이후에도 가상훈련도 엄청 몇 배로 계속 시키고 그렇게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한 진짜 속내 포격이 있기 2달 전으로 올라가면 북한 전역을 활칵 뒤집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010년 9월 28일이에요. 처음 모습을 드러내면서 북한의 최고 권력을 잇는 공식 후계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김정은의 그 첫 등장의 모습은 정말 앳된 모습이에요. 젖살도 빠지지 않았고 저희들 다 깜짝 놀랐었어요. 저 사람이 후계자라고? 몇 살 형 같은데 이런 느낌에 드는 사람이었고 많은 권한을 가진 군 장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너가 군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입장이 팽배했던 겁니다. 그걸 김정은도 알고 있었죠. 내가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 그럼 그게 뭘까? 그러면 나의 어떤 담대함과 어떤 군사적 지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 도발이 가장 적절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을 이제 승계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스텝들을 밟는데 이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큰 콤플렉스가 뭐였냐면은 장군님인데 군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 정도의 군 경험이 있어가지고 장군이라는 칭호가 어울렸는데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네가 뭐 장군이냐고 군 경험이 있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아들만큼은 그 컴플렉스를 내가 넘겨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뭘 했냐면은 마침 이 김정은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교에서 이제 포병을 전공을 했어요. 맞아요. 5년 동안. 그래가지고 네가 포병 전공을 했으니까 포병을 한번 살려봐라. 그래가지고 연평도 포격을 시도를 해가지고 그 공을 김정은에게 주면서 장군 칭호를 같이 줬다. 네. 과연 김정은이 이 정도 도발을 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전체적인 이미지에서는 후계자 문제와 연관이 된다라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 연평 포사교육이 우발적인 사건인가 아니면은 조직적인 사건인가. 네. 그것도 누가 조직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은 김정은이 조직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계획을 했다. 네, 직접 계획을 했고 지휘관들에게 대응책과 함께 전술적인 문제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방사포를 한번 발사하자면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하루요? 예. 포신에 구리수를 다 발라놨거든요. 너무 건사를 오래 해놓고 보다 그걸 닦아내기가 옳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일단 방사포가 반격을 가했다라고 하면은 이미 준비를 한 겁니다. 계획적이다. 때문에 계획적이다. 다음 이 방사포 부대들은 국군이 1차 타격 구역 밖에 다 자기 부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대에서 전개를 해서 연평도에 포화를 날려보내지 못합니다. 때문에 사전 기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 기동을 할 때 북한군도 압니다. 미군이 정보위성이 오후 2시에 한 번, 오후 5시 반에 한 번, 2시간 40분에 한 번씩 지나간다는 시간대임을 다 알아요. 그 시간에는 일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음 야간에도 적외선 감식에 걸리지 않도록 볏짚을 씌우고 방수포를 씌우고 또 주간에는 가을한 논밭에 두엄무지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에 기동을 해서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기습적인 공격을 진행했다는데 기본 원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정은 등장을 위한 화려한 축포에 우리 젊은이들이 죽은 거네요? 맞습니다. 당시 병장이었던 서정우 병장 그리고 문광욱 이병 첫 포격이 있을 때 포탄에 의해서
불행하게도 전사를 했습니다. 어떡해. 국군 수도병원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문객들은 고인들의 희생을 안타까워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서정호 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년 병장 휴가였어요. 이제 미루고 하다가 드디어 기다리던 그 휴가 날이 왔는데 선착장에 가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폭격이 시작이 된 거죠. 당연히 이제 부대에서 이제 부대 복귀 명령이 내렸고 서정호 하사도 이제 자기 부대 쪽으로 뛰어갔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포탄이 자기 앞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지를 이제 부대가 아니라 바로 앞에 보이는 방공호로 이제 목표지를 잡고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방공호에 도달하기 300m 전 거기에 바로 포탄이 떨어진 거죠. 그때 그 포탄의 충격에 의해서 이 모자 정모에 있는 목표가 튀어나가서 이 소나무에 박힌 상황이 됐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가슴이 아픈 건 서정호 하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 사망하면서 서정호 하사의 다리 한쪽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시신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그 인터뷰했던 기억들이 생생해서 유가족하고 이웃 주민들 아수라지 않으셨어요. 서정호 하사의 아버지가 직접 수색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정말로 산화한 우리 아들의 시신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정호 하사가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게 됐고 그때 또 하나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문광욱 일병도 그 현장에서 즉사를 하게 돼서 지금도 연평도에는 넋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분의 흉상이 있는데 얼마나 생때 같은 아들입니까? 두 명의 희생을 우리 국민들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북한과 언젠가 화해할 땐 하더라도 이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과 사과는 반드시 북한에게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잊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는요, 5년, 10주년, 15주년 이럴 때 약간 기억하고 또 뉴스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아주 되쉽고 또 이분들 피해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함을 또 가져야겠습니다. 여기가 CCTV에서 아마 제일 많이 뉴스에서 보셨던 면사무소 부근인데 여기에서 그때 주민들이 막 대피를 하셨었고 CCTV가 이렇게 이 장면을 잡았었는데 아 저기네 바로 저기에 포탄이 떨어졌어요. 면사무소 뒤에 저기 지금 싹 깨끗하게 지금 고쳐놓고 복원을 해놨네요. 여기에 바로 요 뒤에 떨어졌습니다. 집사람은 지금도 그때 되면은 지금도 소리가 나면은 이 소리 조그만 소리 나도 엄청 놀라요. 근데 요즘은 많이 이제 좀 가라앉았죠.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어제 오후 실종된 대한항공 858편 항공기는 결국 버마와 태국 국경 밀림지대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돼서 승객과 승무원 115명은 모두 사망한 것 같습니다.返してもらったの？이거 영화인데? 마유미. 신상욱 감독 마유미. 여기 대한민국 맞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1년 내내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못했죠? 아, 중동 지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분들. 남 위시켜, 남 떠냐! 아, 아부다비가 환승하는 지점이었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리고. 타는 돕고. 아니 근데 거기 비행기 탄 사람들 아까 그 반응이 뭐예요? 그 누가 탄 거예요 그 안에? 보면은 중동으로 파견 나갔던 당시에 이제 오일머니를 생각을 해서 중동으로 파견 나갔던 한국인들 이제 오랜만에 고국으로 돌아가시는 길이었는데 여자분들이 다 있었어요. 예, 이런 비극을 만난 거죠. 안타깝네요. 사실 뭐 그 비행기 이 폭파된 후에 이틀 만에 범인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 엄청난 사건에 이 테러리스트를 어떻게 이렇게 잡은 거예요? 첩보가 있었습니다. 쿠웨이트에 나가 있는 우리 안기부 직원이 포착한 첩보인데 네.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일본어를 잘 쓰는 사람 2명이 두셋이 아부다비, 비엔나, 바그다드 등 도시들을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첩보. 뭔가 이 사람들이 좀 꾸미고 있다. 근데 앞만 봐도 북한 사람 같다라는 첩보를 쿠웨이트에 나가 있는 안기부 직원이 이제 파악을 했는데 칼기 폭파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안기부 직원 보니까 어라? 바그다드, 아부다비. 동선이 딱 겹치네. 라고 중간에 경유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중간 내린 사람 승객 명단을 달라라고 주회를 해보니까 쿠웨이트에서 얻었던 그 첩보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거죠. 마유미, 김현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는 테러리스트가 됐을까요? 어마어마한 날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그 당시 보고 있던 굉장히 극적이었죠. 정말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일본의 공안 당국에서는 마유미가 흑룡강성에서 태어난 후 북한에 가서 특수 공작 조직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계속 이렇게 왜냐하면 폭탄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일본인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일본인이고 그 사람이 이제 조총련 쪽 사람이냐 민단 쪽 사람이냐는 여전히 논란은 좀 있어요. 중요한 얘기네. 아 일본인가 생각했구나. 청량에서 이제 일본인 교관한테 이제 일본어도 배우고 일본 매너를 배운 거예요. 일본 간 게 아니고요? 북한이. 일본에서 생활은 안 했어. 김성민 대표, 김현희는 학교는 어디 다녔어요? 김현희 굉장히 엘리트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학원. 평양외국어대학교 출신. 아까 태용호 의원님이랑 같은 학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김현희 케이스가 좀 특이한데 나는 평양외국어학원에 다니면서 김현희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못 봤는가 하면
내가 74년도에 평양외고학원에 들어가가지고 76년도에 내가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두 분이 동갑이시죠? 아니 나이는 같은데 학년은 나보다 네네네. 그래서 나는 떠나서 현실적으로 같이 평양외고학원에서 같이 진해 겹쳐서 있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동기는 아니고 동문이네. 그러다가 김현희가 이제 도중에 이제 남선혁명과 양성에서 뽑혀가서 기억에서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그렇잖아. 중학교 다닐 때 뭐 자기 가치도가 없어지는 거 뭐 북한 뭐 데려갈 때 뭐 얘 남선혁명가로 키울 거야 하고 공개하고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슬며시 데려가기 때문에 김현희가 어떻게 이제 그 북한 공작원이란 걸가 밝혀지냐면은 일단 한국에 이제 압송된 이후부터는 계속 일본말을 써요. 안기부 조사원이 계속해서 뭐 우리말로 물어봐도 이제 일본말로 대답하고 일본어로 대답하고 하다가 딱 이제 그 들통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재밌는 버전이 뭐냐면 김현희가 이제 평양에서 이제 일본 그 공작원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그 룰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오차 그 보리차를 마신 다음에 각을 하지 말라고. 왜요? 일본인들 안 하잖아요. 일본에도 하는데 북한 사람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제 안기부 취조를 받으면서 그 남산에서 계속 일본말을 쓰잖아요. 그 김현희가. 근데 얼떨결에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오차를 마시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실제로. 영화에도 묘사가 됐어요. 솔직히 나 한국 사람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그러니까 슬슬 신원을 밝히기 시작했다고 하죠. 결정적인 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현희 씨가 일본에서 살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결정적으로 중국인 고아 행세를 했어요. 김현희가 일본 말도 잘했고 중국 말도 상당히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이 중국어로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를 잘하는 안기부 직원이 계속 이제 중국어로 묻고 대답을 하는 과중에 이제 계속 물어볼 거 아니야. 네 연맹 여쭤 장성 비저마. 아세요? 아세요? 네 써도 돼. 그러니까 김현희가 유창하게 중국어로 해서 이제 안심을 준 거죠. 저 사람들이 이제 나를 중국 고아로 믿는구나. 그런데 이 중국어로 계속 묻던 안기부 직원이 옆에 동료한테 우리말로 야, 근데 쟤 자꾸 거짓말을 해. 한마디 하니까 김현희가 그걸 듣고 발끈을 해서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냐고. 우리말로? 중국어로. 중국어로. 그걸 중국어로. 중국어로 김현희 씨가 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때 우리말을 알아듣는다라는 것을 이제 포착을 할 수 있었다. 여러 의혹 가운데서 김현희 일단은 1990년 3월 27일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김현희 씨,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치매하는 지도자 동지의 권위와 위치를 보장하기 위하여서 김정일의 친필 지령 여지는 당은 남조선 측의 2개 조선 책동과 올림픽 단독 개최 책동을 막기 위해 대한항공기 한 대를 폭파기로 결정하였다. 자, 이제 VCR을 보셨는데요. 자백을 했어요. 김현희 씨가 이야기한 북한이 나에게 이걸 실행하게 만든 범행 동기 뭐라고 밝혔습니까? 88 올림픽 그리고 남한에 있는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북한 김정일로부터 친필 지령을 받고 이런 테러 행위를 자행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북한이 좀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88 올림픽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북한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올림픽을 우리나라가 이제 개최하면서 여러 종목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열리게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 몇 종목을 우리에게 좀 떼주라. 분산 개최. 라고 끊임없이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말도 안 된다라는 주장으로 일축이 되면서 북한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해요. 특히 여러 이제 취재를 통해서 보면 특히나 김정일이 이 올림픽에 있어서의 분산 개최를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분노를 했다. 아니 의원님, 근데 북한은 왜 그렇게 이 올림픽에 큰 의미를 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하게는 그때 당시 소련이죠. 소련과 중국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올림픽이 대단히 진영에 따라갔어요. 모스크바에서 하면 뭐 미국에 안 가고, 미국에서 하면 뭐 안 가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거 동서 양진영의 하나의 스포츠 축제장으로 만들자 이렇게 가지고 소련에도 가고 이제 중국에도 갔는데 북한이 이걸 막으려고 엄청난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소련은 이미
그 고르바초프라는 소련 공산당 소위장이 이미 개혁개방 정책으로 이제 페레스트로이카에서 넘어가고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올림픽은 이제는 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진짜 그래서 공산과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만일 그 올림픽을 서울에서 하는 걸 북한이 막아내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스포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호 인정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소련이 대한민국을 인정하게 되고 중국이 대한민국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원천 봉쇄를 여기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별의별 방법을 다 썼거든요. 북한을 테러 국가로 규정한 레이건 행정부는 외교관 접촉 불허와 북한 사람의 미국 입국 제한 등 3가지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The Secretary has designated North Korea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under Section 6J of the Export Administration Act and has so notified the Secretary of Commerce. 프랑스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들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이 북한 김정일의 사주에 의한 북한 공작원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North Korea have sabotaged the car, and this kind of the terrorist behavior should be condemned by the name of the peace-loved mankind. 김정일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거를 자기가 저거 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한국 정부는 왜 이렇게 개운하게 면밀히 왜 의혹 하나 나오지 않게 수사하지 않았을까? 준비한 게 있죠. 그때 나왔던 기사입니다. 마유미 어제 서울 도착. 사실 이렇게 나왔긴 했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예? 가리신 거죠? 가린 거지. 가린 거지요. 예,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다음날 이 신문이었거든요. 그 다음날 여기 딱 나옵니다. 메인에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13대 대통령 선거. 이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당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북한에서 한 소행이다. 그건 확실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혹을 느끼죠. 이거보다 더 좋은 선거 소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입국일을 딱 맞춘 거죠, 전날. 그렇죠. 충격 효과가 크잖아요. 입국일을. 특히 이제 당시 13대 대선이라는 게 그쵸. 어떻게 1987년. 얻어낸 직선제입니까? 15 87년 항쟁을 통해 가지고 광장에서 얻어낸 우리 힘으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 해서 직선제인데 거기서 또 군인 출신 대통령을 뽑는 어마어마한 지금 생각하면 실수가 터져 나오는 결과가 나온 건데 그 하루 전에 이런 게 선거에 영향을 안 줬을 수가 없어요. (16년) 만에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된 국민들이 크게 호응을 보임에 따라서 유 사장은 갈수록 그 열기가 뜨겁기만 합니다.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를 제장한 민정당 노태우 후보. 그러니까 정권이나 안기부 쪽에서도 미리 계산이 선 거죠. 저런 외모를 가진 그리고 이런 사건의 배경인 사람을 대선 직전에 사람들 앞에 내세워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은 이거는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건 내일이 대선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짚으셨고 무지개 공작이라고 있습니다. 무지개 공작. 이게 그때 당시 이제 안기부 문건이에요. 무지개 공작. 진짜 문건? 예. 그래서 소행으로 인해서 칼기 테러가 자행이 됐고 우리 정부도 이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판단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필 우리 정부가 나쁜 유혹에 우리 안기부가 나쁜 유혹에 손을 댄 거죠. 이걸 쓰자. 대선에 쓰자. 직선제에서 이 문민 정부가 탄생하지 못하게 노태우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이거를 대선의 소재로 쓰자라고 해서 지금 이 무지개 공작 문건에도 보면 북괴가 사건 배후에 게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진행 중간 발표를 해야 한다.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의 표현은
안보 의식과 대북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가능한 대선 사업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자. 라는 작전 취지의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약간 의구심에 기름을 붓는 또 일이 있었는데 김현희가 사형 선고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1, 2, 3심 다 거친 다음에 3년 후인 1990년도에 확정 판결을 받는데 불과 16일 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태우 대통령이 사면을 해줍니다. 겨우 16일. 16일 걸렸어요. 16일. 겨우 16일. 예. 아니 근데 그때는 사면되는 게 이미 기정사실화돼 맞아요. 있었던 처음부터. 것 예. 같은데 제 기억은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유명했던 문구가 유행했어요, 이 말. 살아있는 증거로 쓰겠다. 맞아요. 살아있는 죽이지 증거. 않는 이유가 살아있는 대박이다. 증거로 쓰겠다. 그때 또 대정부는 올라가자마자 북방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북방 정책의 핵심은 뭔가 하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외관계를 빨리 맺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이제 또 동력을 얻는 건데 이걸 하려면 계속 이 칼기 사건을 끌고 갈 수, 선거에 일단 이용했으면 그 다음에는 북한이 여기대로 각오를 덮고 미래를 향하러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정책적 흐름에 결국은 조금 국민이 불쌍한 거죠. 진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난 정말 그냥 정말 국민들만 불쌍해. 국민들만 불쌍해. 맞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직도 내 안에는 그 자식이 살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망망 참 이 하늘에서 어찌 그러한 테러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도저히 지금까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라빌드 세울. 야, 너 한 1000번 봤다. 그리고 3년이 흘렀어요. 현지 시간 9월 17일 161번째 유엔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북한기에 이어서 개연했습니다. (1988년) 전 국민을 환희로 물들였던 올림픽 모두 기억하시죠? 네, 지금 올림픽에 온갖 정신을 다 쏟아서 정정회장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걸 또 방해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다고요? 당연히 있죠. 딱 한 나라, 바로 북한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은 북한까지 우리 영토고 사실 저거 비합법인 거잖아요. 저쪽 불법 정부가. 정보지. 반면에 이제 거꾸로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은 자기들이 정통이고 그러니까 결국 코리아라는 걸 누가 차지하느냐를 그렇지.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남한에 오게 되면 그럼요. 여기야말로 코리아가 아니냐. 한방이지.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그 방해 공작에 직접 참여했던 휴민트 한 분이 계십니다. 자, 바로 아프리카 주재 북한 외교관이었던 고영환 박사님. 지난 전두환 암살 편에서 많은 것도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도. 제가 솔직히 한국에 죄를 많이 졌습니다. 솔직히 뭐 대사님들 계시는데 1987년 11월 달에 서울 올림픽 방해 올림픽 공세 대표단을 파견을 하는데 그때 박성철 부주석, 김영남 부총리 그리고 대표단의 11명이 김일성이 마련해준 특별기를 타고 수행원으로 갔는데 그래서 12개 나라를 찍습니다. 요 나라는 우리가 가서 좀 살살 말하면 될 것 같다. 이야기를 듣겠지. 그래서 그 12개 나라에 김영남 부총리랑 저랑 가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서울올림픽 저지공세 대표단으로 제가 체코, 동독, 소련, 불가리아, 루마니아, 말리, 기네, 탄자니아 그래서 12개 나라를 다 가거든요. 그때 정말 한 40일 동안 다녔는데 고생 엄청 했어요. 근데 가는 나라마다 사회주의 나라들은 다 똑같은 소리 합니다. 이 소련을 시킨 것 같더라. 우리가 그런 느낌으로 김정일한테 그런 보고를 했는데 내가
결정을 못합니다. 정치국에서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 그랬고 불가리아 그랬고 체코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짰네.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탄자니아 같은 나라, 말리, 기네 다 알잖아요. 북한은 굉장히 친한 나라인데 그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김영남이가 그냥 우리를 들들들들 볶았어요. 그전에 제가 이 말을 못했는데 그만두고 집에 들어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딱 2개 나라, 같은 나라 중에서 2개 나라만 안 간다고 합니다. 그게 마다가스카르라고 만화 영화 아시죠? 예,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인도양인 마다가스카르. 그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주성님이 안 가라면 안 가겠다. 우와. 대신에 우리 대통령궁 좀 지어달라. 대통령 궁전. 여기도 또 딜이야. 또 딜이야. 이게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김정일한테 보고했는데 김정일이가 김일성한테 그날로 보고해서 주겠다고 올라 지어주겠다. 우와. 그리고 5만 톤의 쌀을 주겠다. 근데 뭐 김영남 부총리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다음에 세이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 알버트 레네 대통령이 우리가 안 가겠는데 대신에 공군이랑 해군이랑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계속 돈이 많이 드네. 그렇게까지 해서 굳이 나가야 되나요? 그래서 그게 보고가 돼가지고 김일성이 또 오케이를 해서 해공군 군사고문단이 갑니다. 이야. 그래서 세이셸에 북한산 어뢰죠. 그 배도 들어가고 미국이가 들어갑니다. 세이셸에. 그래서 올림픽에 안 참여한 나라가 7개국입니다. 많았네 그래도 꽤. 그러게. 총괄대회도. 미주에서 쿠바, 니카라가, 동유럽에서 알바니아,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갔던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세이셸, 앤 노스코리아. 아니 그러면 우리 외교관들은 이렇게까지 북한에서 돈을 쓰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물론 방해 공작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국민소득이 한 1인당 5,000불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는 한국 경제가 매년 10%에서 20% 정도 성장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해가 다르게 성장할 때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나라들이 핵심 북한 지지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도 북한으로서도 뭔가 경제적 대가를 주고 설득을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제적 대가로 경쟁을 하면 우리하고 게임이 됐겠습니까? 80년대. 자, 북한은요, 국제사회에서 이제 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드디어 북한, 손대지 말아야 할 최후의 수단을 쓰게 됩니다. 1983년 9월 22일, 대구 미 문화원 앞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폭발 사건은 이거는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죠. 다뤘어요. 86년 9월. 그것도 아시안게임 선수들 올 때. 이라는 기자회견에서 속에 기만당하고 살아온 데 대한 배신감에 충분하면서 우와. 올림픽 경기장과 그리고 발전소들, 김포공항, 서울역점과 또 기타 역들 그런 것들을 폭파하는 임무를 받고 집중적인 훈련을 하였습니다. 우와. 북한은 테러를 선택합니다. 추잡스럽네요. 예, 북한이 사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테러. 사실 이게 외교적으로 좀 먹혔습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딜레마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거부했다가 북한이 어떤 테러를 하면 정말 참가를 안 할 테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공동 개최가 유일한 희망으로 남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을 달래야 되니까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박세직 우리 조직위원장과 사마란치 당시 IOC 위원장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협상을 최대한 끌자. 협상하는 동안은 북한이 도발을 안 할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도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렬된 것이 1987년 9월 24일 양자 협상에서 한국위원회가 북한 측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끝났죠. 우와. 근데 그 협상이 결렬되고 2주 후 10월 7일에 김정일이 직접 서울 올림픽 방해 공작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몇 주 후 11월 29일 이라크에서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858 폭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야, 전설의 인물들이 있네요. 여기 자리에 기자님들도 그렇고. 노태우 대통령은 유엔 가입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응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하고 올해 단독 가입을 신청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를 먼저 던지는. 북한이 만약 가입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우리라도 먼저 가입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가입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문을 열고 북한의 축차적인 가입을 반영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제 앞에 유엔기가 있는데요. 161번째로 가입을 했고요. 자, 이제 91년도 방금 본 영상처럼 91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엔 들어가는 거 예. 북한이 절사반대했거든요. 남한이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통일된 다음에 단일 국가로 들어가야지. 왜 자꾸 분단을 영구화시키려고 두 개 국가로 들어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한국이 못 들어가게 했고 소련을 자꾸 부추겼고 중국을 부추겼단 말이죠. 또 올림픽처럼? 네. 그리고 90년도에 동독이 통일돼요. 그리고 고르바초프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만나요. 그리고 소련하고 수결해요. 이런 과정들이 쭉 진행될 때 북한은 말 그대로 패닉을 겪는. 그러니까 북한 외교부는 88, 89, 90, 91년까지 거의 불을 끄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한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거든요. 외교관들이. 큰일 났다. 그 엘리트들이 모여.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식대로 통일이 안 되겠네. 저 사람들이 통일을 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 가장 든든한 우방이던 소련이 수교하고 중국은 무역 대표부를 만들고 금방이네. 그러니까 김일성도 이거 계속 막다가는 한국만 들어갈 것 같거든요. 유엔에.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또 숟가락 또 얹은 거죠. 아, 그래. 그럼 그냥 너네 들어갈 바에 우리가 마음 좋게 그냥 같이 들어가자. 와, 나 지금 완전. 서 작가, 나 지금 완전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이야. 자,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개혁과 개방이라는 이름에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그렇지.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한국은 그걸 타고 이제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안 넘어지려고 막 야 파도 야 그렇지. 우린 타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막아보려고 하다가 썬킹 같았어. 넘어져 버렸어. 그렇죠. 아,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그 비하를 이제 말씀드리죠. 자, 이젠 유엔에 가입하는 건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마지막 점검 회의가 북한 외무성안에서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아주 한 사람이 당돌한 질의를 딱 합니다. 만일 한국이었을 때 통과되고 북한이었을 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서방 동맹국이 비토권을 행사해서 가입이 멈춰선다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면 동무 유엔에 들어가는 걸 반대하는 건 수령님의 지금까지 주계선 조작 채통 사상이었는데 우리가 그럼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말이 맞. 그리고 치욕의 논쟁가 다 그래 마지막에 그러면 만약 한국은 들어가고 북한은 못 들어간다면 책임지겠어 이렇게 돼서 마지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 그러니까 책임 문제가 터지니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상임사들이 막았다 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보고 너희 막네 그럼 우리 한국 들어오는 것도 막는 거야 이런 이제 구도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만약 후에 북한이 먼저 냈을 때 한국이 비난할 수 있잖아요. 아 너네 뭐 이때까지 안 한다던 게 오히려 먼저 했네 이렇게 할 때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이자처럼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지급 정보가 나갑니다. 진짜 북한에 안 들어가면 한국이 단독 가입을 강행할 거냐. 그래서 마지막에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노 대사가 강경하게 우리 단독 가입한다 하니까 이제 보고하니까 북한에서 그러면 우리가 재빨리 먼저 내자.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의 결정입니까? 어느 나라를 먼저 가입시킬 것인가? 이게 남북 간에 합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언제 낸다, 언제 가입 신청서를 낸다는 걸 들었죠, 북한이. 그러니까 미리 세치기란 거고. 미리 먼저 가서. 아야. 야, 정말. 근데 이 최종적으로는 분명히 김일성이가 합니다. 김일성이가 하지. 김일성이가 내가. 우리가 먼저 내라, 한국보다. 어쨌든 정말 피 터지게 코리아 타이틀을 두고 싸웠던 이 남북은 결국 손잡고요. 같이 유엔에 입장하게 됩니다. 우와. 그래요. 네. 자, 국제사회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 이거 진짜 뉴스였다, 뉴스. I therefore declar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admitted to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결정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와. 우리 이제 BTS가 여기서 노래하는 나라인데 이제. 맞아. 그럼. 아, 두 번째로 올리. 먼저 인건비가 올라갔네. 아, 바로 옆에다가 하는구나. 예, 순서대로. 야, 좋습니다. 멋지네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을 그 깃발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저 두 깃발 올라가는 걸 막겠다고 북한이 50년 동안 피 터지게 외교를 했어요. 정말 유엔에서 비동맹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외교관들이 생고생을 하고 그 많은 수십억 달러의 돈을 주고 그랬는데 결국은 가입했잖아요, 유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굉장히 묘했어요. 굉장히 좀 허무하면서 한쪽으로는 저렇게 될 건데 그러니까. 왜 50년 동안 저렇게 생고생을 했을까? 그냥 진작 할 걸. 진작 하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